지아야 좀 웃어봐.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 웃어야 좀 예쁘지. 뭐라고? 장난치지 마. 오늘은 화내면 안 된다고. 주름 생기려고 하잖아. 예쁜 드레스를 입고도 저를 향해 주먹을 보이는 여동생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꼬맹이의 모습 그대로인데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을 다 하게 됐는지, 이 모습을 부모님께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 딱 하나만 마음에 걸리네요. 아, 장난. 내가 본 신부 중에서 지아 네가 제일 예뻐. 늦었거든요. 오빠야말로 떨지 마. 넘어지면 답도 없다. 알지? 우리 지아 부모님이 보시면 예쁘다고 참 좋아하셨겠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오빠도 오늘은 부모님한테 자랑 실컷 해. 내가 여동생 이렇게 예쁘게 키웠다고. 그래, 아주 실컷 할게. 이제 조용히 해. 문 열린다. 굳게 닫혀있던 예식장 문이 한 번에 열리고 동생과 제가 버진로드에 서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집중됐어요. 신부 입장이라는 사회자의 멘트에 동생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맞춰 옮깁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하객들이 연신 박수를 치며 환영해주네요. 여동생이 긴장했는지 얇은 장갑을 사이에 두고 잡은 제 손에 촉촉한 땀이 전해집니다.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건너라니 20년 전 그날이 떠오르네요. 저와 동생의 손이 땀으로 흥건해져도 절대 놓을 수 없었던 바로 그날이요. 저희 부모님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홈쇼핑 광고도 하고 지역에서 김치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사업 규모는 점점 커졌죠. 공장엔 항상 직원분들로 가득했어요. 장사가 잘 될수록 부모님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은 평일에는 공장 일에 온정신을 쏟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셨고, 대신 주말에는 저희 남매를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지아, 엄마 아빠가 바빠서 미안해. 그래도 주말에는 너희를 위해서 비워두니까 이해해줘. 알겠지? 엄마 아빠랑 맨날 놀러 다니고 싶어. 엄마 없을 때 오빠가 공부만 엄청 시킨단 말이야. 학원 선생님보다 더 심해. 너 나 아니면 한글도 아직 못 됐거든.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못 읽는 주제에. 엄마 이거 봐. 오빠가 나 또 무시해. 진짜 안 되겠네. 그럼 지아 영어 학원 보내줘야겠다. 그치? 아니야. 나 집에서 그냥 오빠랑 공부할게. 그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 기억 속 엄마는 늘 따뜻했고 아빠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였어요. 부모님이 바쁘신 평일이 되면 저는 동생을 돌보면서 함께 학교 공부를 했어요. 주말엔 뭘 하면 좋을까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요. 동생은 저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키우다시피 해서 동생은 저를 정말 잘 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당시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주말, 갑자기 밀려든 주문 때문에 부모님은 주말에도 공장에 나가야 했고 하는 수 없이 저희도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부모님을 따라 공장으로 향했어요. 공장에 도착하니 의외의 인물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바로 고모였습니다. 평소 고모를 좋아했던 여동생은 쪼르르 달려가 고모의 품에 안겼어요. 고모 보고 싶었어. 왜 요즘 안 왔어? 고모가 좀 바빴어. 미안. 지호도 잘 지냈지? 네. 고모가 공장에는 웬일이세요?
저희 보러 오셨어요? 아, 고모랑 고모부랑 며칠 전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 고모부는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고, 고모는 너희 온다고 해서 아빠한테 허락받고 나왔지. 고모가 놀아주려고. 고모와 고모부가 김치 공장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좀 놀랐어요. 고모네가 집에 올 때마다 저희한테 안 들리게 하려고 안방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궁금해서 몰래 엿들은 적이 많거든요. 고모랑 고모부가 오면 패턴은 늘 비슷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저희랑 실컷 놀아주고 눈치를 보고 슬슬 안방으로 들어가고, 그때마다 고모와 고모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엄마 아빠에게 손을 벌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빠는 끝내 못 이기는 척 도와주셨죠. 나중엔 고모와 고모부가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져서 아빠가 몇 번이나 대신 갚아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모네 부부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아빠는 늘 공장에 나와서 일도 배우고 돈도 벌라고 하셨지만 고모는 그것만은 절대 싫다고 했었는데, 몇 달 전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니 결국엔 아빠 공장에서 일을 하기로 했나 보다 싶었죠. 고모네 부부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로 고모네와 우리 가족 사이는 더 가까워졌어요. 여동생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면 거래처를 도느라 바쁜 부모님 대신 고모가 도시락을 싸와서 응원을 해줬고, 아빠가 바쁜 주말에는 고모부가 저를 데리고 나가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고모네 부부가 저희 남매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님은 무척 흐뭇해하셨죠. 저희도 고모네 부부가 저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한 채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고모네 부부가 저희에게 잘해주는 만큼 저희도 고모와 고모부를 좋아하고 따랐고요. 그리고 그 무렵 고모부는 공장장으로 승진까지 했어요. 새로 명함을 받던 날, 더 열심히 해서 공장에 뼈를 묻겠다는 고모부의 능청스러운 소감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었죠. 언제나 아빠의 걱정이었던 고모네 부부가 점점 자리를 잡는 게 눈에 보이자 부모님도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아빠는 집에 오면 엄마에게 고모네 부부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여보, 애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참 잘해. 안 그래? 그러게, 힘들다고 금방 나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령도 안 피우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 내가 요즘만 같으면 아주 살겠어. 아휴, 그동안 사고 칠 때마다 먼저 가신 부모님 생각해서 꾸역꾸역 뒤처리는 해줬지만 사실 당신 보기 정말 민망했거든. 당신한테는 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나는 형제가 없어서 모르지만 당신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애들만 봐도 그래. 나는 지호가 당신처럼 잘 챙겨주는 그런 오빠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지호는 나보다 더하지. 그리고 우리 지아는 속 안 썩일 거야. 그럼 누구 자식들인데. 요즘 고모한테도 참 고마워. 애들한테도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 조만간 백화점 가서 선물 하나 해줘야겠어. 진짜? 아이, 선혁이가 엄청 좋아하겠다. 저 얘기 나온 김에 애들한테 회사 대출을 좀 해줄까 하는데 월세 사는 게 마음에 걸려서 말이지. 괜찮을까?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 못 갚으면 월급에서 까는 건데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달라진 듯한 고모 부부 때문인지 부모님도 싸우는 일 없이 평온했어요. 하지만 왜 항상 불행은 불쑥 찾아오는 걸까요? 이대로 영원할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의 행복은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호야, 오늘은 엄마 아빠가 많이 늦을 거야. 고모가 와서 밥 챙겨준다고 했으니까 지아랑 같이 먹고 고모 말 잘 듣고 있어. 강원도에 거래하는 밭에 배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지아 잘 챙겨주고. 배추밭에 갔다 오겠다며 새벽 일찍 집을 나선 부모님은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동생은 자느라 부모님의 마지막 얼굴도 못 봤는데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고는 정말 심각했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중앙선을 넘은 트럭이 부모님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부모님이 탄 차가 전복되면서 두 분은 그 자리에서 하늘로 떠나셨어요. 경찰에 전화를 받은 고모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왜 그러는지 영문도 모르고 향한 곳은 부모님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마음은 황망함 그 자체였죠. 당시엔 그런 표현을 몰라서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부모님을 못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감도 오지 않았어요. 저와 동생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주문객들이 눈물을 보이면 그때마다 저희도 눈물이 흘렀어요. 상주가 되어 주문객들을 맞이하는 일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다행히 고모와 고모부 덕분에 부모님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미성년자인 저희 남매의 거취를 두고 시설로 가야 할지 고모가 맡을지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는 다 같이 시설에도 방문했어요. 고모는 연신 이런 데들을 어떻게 맡기냐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결국 부모님이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고모가 저희의 후견인이 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동생도 다른 낯선 곳에서 지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폈던 고모와 고모부가 저희를 맡아준다면 그저 감사한 일이었죠. 동생과 제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에서 고모와 고모부는 한 줄기 빛 그 자체였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셨어요. 살고 있는 집, 공장, 사망보험금, 통장 잔고, 그리고 집에 보관했던 금품들까지. 하지만 저와 동생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은 저희의 후견인이 된 고모네 부부가 관리하게 되었죠. 고모와 고모부는 살고 있던 월세집을 정리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함께 지내는 게 저희를 보호하기에 수월하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아빠의 공장은 자연스럽게 고모부가 대표직을 이어받았어요. 저는 공장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당시에는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고모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 과정에서 확인하는 연락이 몇 번 왔지만 고모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고 이야기했죠. 부모님이 열심히 키운 공장이니까 고모부가 잘 지켜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집에 들어온 고모와 고모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쓰던 안방을 차지했어요. 처음엔 가구들이 다 좋은 거라고 잘 써야겠다 하더니 어느새 하나둘 가구가 바뀌더라고요. 고모의 취향으로 집안을 바꾸는 동안 쓴 돈이 부모님의 유산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나중의 일이었지만 저는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고모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모가 원하는 건 뭐든지 상관없었어요. 처음 얼마간은 고모네 부부도 예전과 같았어요. 부모를 잃은 저희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죠. 두 분 덕분에 여동생도 금방 웃음을 찾은 것 같아서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까 고모와 고모부가 저희를 대하는 느낌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고모, 나 내일 소풍인 거 알지? 뭐? 또? 아, 너네 학교는 소풍을 참 많이도 간다. 이번에는 놀이공원 간대. 고모도 올 거지? 다른 애들은 엄마가 온대. 얘 좀 봐. 고모가 시간이 어딨니? 할 일 없는 엄마들이나 따라가는 거지. 돈 줄 테니까 내일 가면서 김밥집에서 김밥 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너 김밥 하나도 제대로 못 사면 부모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이게 다 고모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니? 여동생은 결국 분식집에서 파는 김밥을 은박지채로 들고 소풍도시락으로 가져갔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고모에게 이야기했지만 고모는 오히려 화를 내셨죠. 지호 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고모는 보호자 자격으로 있는 거지 식모가 아니야. 그리고 요즘 공장 일 하느라 바쁜 거 모르니? 아휴, 애가 철이 없어 철이. 고모랑 고모부가 너희 먹여 살리겠다고 뼈 빠지게 일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안일도 좀 알아서 해놓고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아니면 뭐 지금 너희 집에서 살고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따지고 보면 여기 우리 오빠 집 아니니? 아, 들고 따지는 게 꼭 지아빠 같네. 아무튼 이제부터 설거지면 빨리면 네가 알아서 해. 고모랑 고모부 퇴근하면 밥도 좀 챙겨놓고. 싫으면 시설로 들어가든가. 고모 입에서 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 시설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챙겨줬던 그 모습이 다 연기였던 건지 고모네 부부가 예전에 보여줬던 다정했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죠. 두 분이 저희에게 본색을 드러낸 이후 저희 남매의 삶은 많이 팍팍해졌어요.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은 당연히 제 몫이었고 설거지나 빨래, 밥 차리는 일 같은 온갖 집안일도 제가 해야 했어요. 어쩌다 설거지를 깜빡하기라도 하면 고모부의 연성이 높아졌고 여동생은 그럴 때마다 놀라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런 날이면 여동생 방에서 함께 잠을 잤어요. 엄마 아빠를 찾는 여동생을 토닥이며 말했죠. 지아야 조금만 참아. 오빠가 어른 되면 우리 둘이서만 같이 살자. 오빠, 나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오빠는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돼. 훌쩍이며 제품에서 잠든 동생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동생은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지금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여느 때처럼 거실부터 청소를 하는데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 그곳에 소중히 모셔둔 부모님의 사진이 사라진 거예요. 거실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진은 보이지 않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진 끝에 창고방에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짐 위에 사진이 올려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대체 왜 부모님 사진을 이런 곳에? 그날 저녁 고모네 부부가 퇴근해서 돌아왔고 왜 밥을 차려놓지 않았냐며 짜증을 내는 고모부에게 부모님 사진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저 사진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거실에 나오기 싫잖아. 꼭 예전처럼 잔소리하는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지웠다 왜?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사진인데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제 방에 뒀을 텐데. 내가 뭐 사진을 버리기를 했냐 태우기를 했냐. 이 말하는 싸가지 봐. 고모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부모님 사진이니까 말씀드린 것뿐이잖아요. 어쭈, 이제 아주 한 대 치겠다. 어? 지 부모가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뭐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건데 그날 처음으로 고모부에게 손찌검을 당했어요. 그 이후 두 사람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괜히 기분이 나쁘면 저와 동생에게 습관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제가 난리를 친 덕에 동생에게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지만 고통은 저에게 2배로 되돌아왔어요. 신고하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어린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아야 했어요. 우리를 보호해줄 다른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동생을 시설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빨리 어른이 되기를 빌면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날은 고모네 부부의 기분이 유난히 좋아 보였어요. 고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하셨죠. 오늘은 골프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 거야. 아참, 밥 먹지 말고 기다려. 오늘은 고모랑 고모부가 저녁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지아 일어나면 집안 청소나 좀 싹 해놔. 항상 밖에 나가면 이거 해놨냐 저거 해놨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괴롭히던 고모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괜히 좋으면서도 불안했어요. 오래간만에 저랑 밖에서 실컷 뛰어놀고 온 여동생은 씻고 났더니 피곤한지 잠이 들었고요. 저는 동생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낮에 하던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고모와 고모부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왔다. 이것 좀 주방에 가져다 놔.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모가 준 검은 비닐봉지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주방에 가져다 놓고 기다리는데 옷을 갈아입은 고모와 고모부가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실에 가 있어. 방에 들어가 있든지. 내가 부를 때까진 주방에 얼씬도 하지 말고. 우리를 이렇게나 귀찮아하면서 대체 요리는 왜 해준다고 하는 건지. 이러나 저러나 눈칫밥 먹는 건 똑같은데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불편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뭔가를 할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이상했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고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이 날까봐 서둘러 여동생을 깨워 나란히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에 차려진 저녁상은 생선국과 밥, 그리고 원래 있던 반찬 몇 가지가 다였어요. 직접 해준다며 요란을 떤 것 치고는 볼품없는 밥상이었죠. 아직 비몽사몽인 여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이 고모가 얘기했어요. 자, 이 고기 오늘의 메인 메뉴야. 고모부가 아주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만든 거니까 남기지 말고 먹어. 알겠지? 고모부는 어디 가셨어요? 인사드리고 먹어야 하는데. 운동하고 바로 요리했더니 덥다고 씻으러 가셨어. 신경 쓰지 말고 먹어. 하자, 어서. 저희 남매 맞은편에 앉아 턱을 개고 웃는 고모의 표정이 어쩐지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먹으면 체할 것 같았지만 차라리 빨리 먹어치우는 게 낫겠더군요. 제대로 다 먹는지 감시하는 것 같은 고모의 눈빛에 저는 서둘러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순간 동생이 제 국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말없이 국을 노려보는 여동생이 혹시나 고모에게 혼나진 않을까 싶어 제가 먼저 둘러댔어요. 고모, 지아가 잠이 덜 깼나 봐요. 죄송해요. 됐어. 국은 더 있으니까 다시 퍼줄게. 고모가 국을 다시 풀어간 사이 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우리 죽는단 말이야. 도망쳐야 돼. 순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여동생의 입에서 나왔고 동생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저는 본능적으로 동생의 손을 잡고 바로 집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평소와 달랐던 고모와 고모부의 행동이 어쩐지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었거든요. 나중 일이 어찌됐든 지금은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희가 뛰어가는 소리를 들은 고모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따라왔고 저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얼마나 도망을 쳤을까. 다행히 고모가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동생은 한참 동안이나 숨을 헐떡였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얼마 전 시장에서 반찬을 사고 남은 7,000원이 있었고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물을 나눠 마셨어요. 얼마 정도 지나니 다행히 여동생의 숨소리가 안정적으로 돌아왔어요. 지아야, 아까 오빠한테 한 말이 대체 무슨 소리야? 그 국이 뭔데?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화요일에 자다가 목말라서 깼는데 고모랑 고모부랑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우리 둘 다 죽일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여동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운 이야기였어요.
여동생이 깬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우리 남매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고모와 고모부. 고모부는 본인이 직접 보거를 구매해서 볶국을 끓이겠다고 했나 봐요. 독을 실수인 척 쓰면 된다고, 아이들 밥부터 챙겨주고 본인들도 먹으려고 했다고 하면 된다면서요. 과실을 인정받아봤자 몇 년 살고 오면 그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자신들의 계획대로 사라지면 주인 없는 재산은 모두 고모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그동안 꼴보기 싫은 우리 남매 이 정도까지 돌봤으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면서 박수치며 좋아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람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니. 놀란 마음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여동생을 안아주면서도 저 역시 두려움에 몸이 떨려왔어요. 고모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갔던 아동보호시설이 떠올랐어요. 처음 저희가 어떻게 지낼지 논의할 때 갔던 곳이었거든요.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곳으로 향했어요.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힘들어하는 여동생을 업고 걷고 있는데 저 멀리 보호시설의 간판이 보였어요. 기쁜 마음에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건물은 꽤 조용했어요. 우선 로비에 있는 건물 안내도를 보고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 안에는 직원 한 분이 뭔가를 정리하고 계셨고 저희가 등장하자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너희는 누구니?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세상에. 일단 들어오렴. 급하게 나오느라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나온 저희의 몰골을 보고 놀란 직원분은 저희를 앉히고는 주스를 한 잔씩 주셨어요. 한 잔씩 마셔. 더 먹고 싶으면 얘기하고. 근데 둘이 온 거야?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서 지냈던 거야? 집은? 다른 보호자는 안 계시니? 집에 대해 말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무서워 우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줄래? 너희 배고파 보이는데 먹을 것 좀 챙겨올게. 음식을 가져오겠다고 나간 직원분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빵과 음료수를 챙겨왔어요. 그 사이 저는 여동생에게 절대 집이나 고모, 고모부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죠. 저희는 직원분이 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놀란 마음에도 배는 고팠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던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셨어요. 너희들 혹시 가출한 거야? 아줌마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 너희 또래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는 보호자가 있으셔. 경찰이랑 지금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너희를 찾는 분들이 맞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해. 누군가 우리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부터 제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동생은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또 닦았죠. 이런 저희의 모습에 직원분은 당황하는 듯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저희에게 물어보셨어요. 저기 얘들아,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나온 거라면 아줌마한테는 얘기해줘도 돼.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 진짜예요?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줌마도 너희만한 자식들이 있어. 믿어도 돼. 처음이었어요. 고모네 부부 외에 저희에게 다가와준 어른은요. 저는 직원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왜 도망쳐야 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직원분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게 진짜냐고 연신 되물으셨어요.
저는 말없이 티셔츠를 벗었어요. 보이는 곳을 제외하고 온통 멍투성인 제 몸을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제 몸에 있는 다양한 색깔의 멍을 본 직원분은 놀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언뜻 눈물을 보이시는 것도 같았죠. 얘들아, 아줌마만 믿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따가 보호자들이 경찰이랑 올 거야. 아줌마가 경찰이랑 얘기하는 동안 고모랑 고모부한테는 내가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돼. 여기에서는 두 사람도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줘. 아, 세상에. 직원분은 경찰에게 바로 보여줘야 한다며 제게 양해를 구하고 제 몸의 멍을 사진 찍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와 고모부가 경찰과 함께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 지호야, 지아야. 고모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말도 없이 여기서 뭐라는 거야 대체. 고모는 경찰 앞에서 저와 여동생을 껴안으며 절절한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도 그렇지 무작정 나가면 어떡해. 며칠만 참으면 같이 납골당에 가기로 했잖아. 아휴, 그렇게 보고 싶었니? 고모가 바쁘다는 핑계로 밀어서 정말 미안해. 고모 마음은 그게 아닌데. 고모부가 경찰에게 이야기하는 사이 고모는 경찰이 못 보게 저희를 꼬집으며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속삭였어요. 지호가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부모만큼은 아니겠죠. 아휴, 그만큼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게 다 저희가 부족한 탓입니다. 사건을 해결한 듯 흐뭇하게 바라보는 경찰에게 직원분은 서류 작성을 할 게 있다며 잠시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경찰과 직원분이 나가자 두 사람은 본색을 드러냈어요. 고모부가 저에게 손을 올린 순간 고모가 구석에 있는 CCTV를 가리키며 말리더군요. 아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내가 쉬는 사이에 도망을 쳐? 남지호, 너는 오빠라는 애가 여동생 하나 간수 못하고 뭐 하는 거니? 그리고 밥 먹다가 도망을 치긴 왜 쳐? 내가 뭐 못 먹을 거 줬니? 진짜 억울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금방 잡힐 걸 죄송할 짓을 왜 해? 너희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니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참 기가 막혀서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이따 경찰 왔을 때 입 한번 잘못 눌렀다간 알지? 아, 진짜 귀찮게 됐네. 당분간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유, 씨.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고모부의 말뜻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고모와 고모부가 번갈아가며 폭언을 퍼부는 사이 경찰과 직원분이 다시 돌아오셨고 고모와 고모부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세상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저희를 쓰다듬었어요. 저희 아이들 때문에 괜히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치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김치를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김치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을 건 신중한 편이라서요. 그건 그렇고 아까 슬쩍 보니 지호 몸에 멍이 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직원분의 말에 고모와 고모부는 눈을 굴리며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멍이요? 그게 주말마다 저랑 공놀이를 좀 하는데 지호가 워낙 몸을 거칠게 써서 그래서 생긴 게 아닐까요? 맞아요. 밖에 나갔다 오면 옷도 어찌나 더러워지는지 빨리 하느라 혼나거든요.
빨래는 지호가 할 텐데. 네? 아까부터 자꾸 뭐라고 하시네. 별말 아니에요. 지호야, 괜찮으면 옷 좀 벗어줄 수 있을까? 벗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고문의 부부의 시선을 애써 모른 척하며 떨리는 손으로 티를 벗었어요. 제 몸에 드러난 다양한 멍자국을 직접 확인한 경찰부는 두 사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공놀이를 해서 이런 멍이 생겼다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 어디서 놀다가 그런 건지. 저희가 다크네를 씻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찰 선생님, 진짜 저희는 몰랐어요. 지호, 너 설마 학교에서 그런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고모부 속상하게. 지호야, 지호가 말해볼래? 그게, 고모랑 고모부한테 맞았어요. 야, 내가 언제, 얘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너 미쳤니? 키워주는 애를 이렇게 갚아? 저기요,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제보받은 내용도 있고 하니 두 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야, 남지호, 빨리 너 똑바로 말 안 해? 억울하다고 외치는 고모와 고모부는 소식을 듣고 온 경찰들에게 긴급 체포를 당해 그 길로 바로 경찰서로 떠났어요. 때맞춰 연락받은 국과수 직원분도 오셔서 다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자마자 냄비부터 살펴봤지만 냄비는 깨끗하게 설거지가 된 상태였어요. 식탁 위에 있던 국그릇도 당연히 치운 상태였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탁 아래를 봤는데 천만다행으로 건더기가 몇 개 남아있었어요. 국과수 직원분은 바닥에 남아있는 건더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았어요. 그리고 청소기며 닦을 때 썼던 걸로 보이는 행주, 휴지통에 있던 비닐봉지 등 의심스러운 것들은 모두 가져가셨어요. 저희는 짐을 챙겨 보호소로 이동했고 당분간 그곳에서 고문의 부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여동생을 보니 보호소에서 지낸 이 짧은 며칠이 지난 몇 달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일도, 주변의 눈치를 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빠,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집이 좋긴 한데 마음은 여기가 더 좋아. 고모랑 고모부도 없고. 그렇구나. 오빠도 지금 생각 중이야. 그런데 고모랑 고모부는 감옥 가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상 우리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둘만 가족이야, 지아야. 알겠지? 응. 하늘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오빠랑 나랑만 가족이야. 얼마 뒤 보호소 직원 선생님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호야, 그 사람들 검찰에 송치됐대. 당연히 건더기에서 보고독이 검출됐고 성인 기준 치사량이 넘는 수준이었나 봐. 몹쓸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 모르게 유산도 빼돌리고 있었대. 회사 돈도 횡령했으면서 참 간도 크지. 너희를 괴롭혔던 행동들까지 모두 인정돼서 이 범죄 사실들로 곧 재판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 죄를 지은 사람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지아랑 행복하게 잘 살면 돼.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그걸 바라실 거야. 선생님, 저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도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지아가 있으니까 울 수가 없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울어도 돼요? 당연하지, 지호야.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선생님의 말에 정말 오랫동안 실컷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우는 저를 선생님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달래주셨어요. 그날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푹 잤던 것 같아요. 며칠간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소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 전에 부족한 짐들을 챙기러 집에 들렀죠.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사진을 챙겼어요. 엄마, 아빠, 나 좀 빨리 어른 되게 해주세요. 지아를 지켜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챙긴다고 했는데 제법 짐이 많았어요. 여동생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짐을 직접 챙겨서 나왔습니다. 지아야, 시설에서 지내는 거 정말 괜찮아? 응, 나 시설 좋아. 친구들도 좋고 밥도 맛있어. 그래, 딱 5년만 잘 지내줘. 오빠가 대학생 되면 그때 우리 다시 이 집으로 오자. 알겠지? 여동생과 저는 보호소에서 상담도 함께 받으면서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저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말하는 여동생을 보면서 그 사람들 손에서 여동생을 더 빨리 구해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아는 언제가 가장 무서웠어? 저녁이요. 저녁이 왜 무서웠을까? 조금만 말해도 고모부가 막 화를 냈어요. 밥도 고모랑 고모부 오기 전에 빨리 먹었어요.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혼났어요. 저 때문에 오빠가 맞았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빨리 잤어요. 무서워서. 저와 여동생은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며 천천히 치유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선생님에게 들은 바로는 재판에서도 그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기 바빴대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고. 저희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대요. 이를 괘씸하게 여긴 담당 검사님이 주변 탐문 수사를 강화하고 증거를 더 모은 덕분에 그 둘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대요.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일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 남매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저 잘 살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직 어린 조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들. 부모님이 떠나고 한때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영영 잃고 여동생과 단둘이 남게 됐지만 아쉽거나 후회되지 않아요. 딱 하나 후회가 있다면 더 일찍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주변에 저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지난날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곳에서 지내면서 제가 여동생이 힘들 때 기댈 어른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일 깔끔한 옷으로 입었어요. 부모님께 간다고 하니 여동생도 신이 났는지 엄마가 사준 거를 아껴 입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근처 꽃집에 들러 여동생과 같이 신중하게 꽃을 골랐어요. 생화는 납골당에 가져갈 수 없어서 조화로 대신해야 했어요. 꽃집에서 가장 예쁜 꽃을 들고 여동생과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30분 정도만 가면 나오는 곳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도착을 했어요. 납골당에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여전히 그리운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동생은 꽃을 붙이고 너무 예쁘다며 박수를 칩니다. 엄마 예쁜 꽃 좋아하는데 여기서 제일 예쁘다, 오빠. 그렇지? 그러네. 지아가 제일 예쁜 걸로 잘 골랐네. 엄마 있잖아. 나 보호소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민지거든? 진짜 엄마가 앞에 있는 듯 엄마에게 보호소 이야기를 꺼내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작은 다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꼭 검사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죗값 받게 해준 고마운 검사님처럼 나쁜 사람들 벌주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그때까지 저랑 지아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그런 검은 속내는 끝까지 몰랐을 테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지아도 나쁜 기억 다 잊고 이제 앞만 보면서 잘 살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았어요.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 대신 저는 공부에 더 매달렸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는 정말 공부만 했어요. 덕분에 서울에 있는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여동생과 함께 부모님과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집에 들러 청소도 하고 허락을 받고 자고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 낯설지는 않았지만 뭔가 기분이 새로웠어요. 지아야, 정리 다 했어? 엄마 아빠 사진만 걸어두면 돼. 우리 가족 사진도. 이제야 우리 집 같다. 우리 집에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자. 참, 지아는 경찰 되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 다음 주부터 학원도 끊어줄게. 마음을 먹었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여기 와서도 공부. 잔소리꾼. 제발 그만. 여동생은 요즘 사춘기가 왔는지 저랑 통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빠랑은 대화가 안 된다나 뭐라나. 가끔은 말을 안 듣는 여동생이 얄미워 죽겠지만 저처럼 어린 나이에 철들지 않고 또래처럼 구는 모습이 참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에서 저는 검사, 여동생은 경찰의 꿈을 키워갔어요. 저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가 되었고 그 사이 여동생은 저보다 먼저 경찰이 되었어요. 처음 얼마간은 여동생도 저도 일에 적응하느라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어요. 냉장고에 쪽지를 적으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였죠. 검사 일은 제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지칠 때도 많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꼭 참고 견뎌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제법 검사 티가 났습니다. 검사가 체질인 건지 조직에서 평가도 제법 좋았고요. 저희 집은 법원에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라 종종 후배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잔업을 하기도 하고 함께 잔을 기울이기도 했어요. 유난히 저희 집에 오는 걸 좋아하는 후배 녀석이 있었는데 저보다 더 저희 집에 많이 간다고 느낄 때쯤 글쎄 이 녀석이 제 여동생과 사귀고 있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여동생. 아끼고 아껴뒀다 최고로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고 싶었는데 여동생에게는 이 녀석이 최고의 신랑이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1년 연애를 끝내고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결혼식은 여동생의 뜻에 맞게 소박하게 진행했어요. 신랑 측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 혼주석의 의자 한쪽에는 부모님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버진로드를 여동생과 함께 걷고 여동생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고 혼주석으로 왔더니 부모님 사진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호야, 우리 지호 정말 고생 많았다. 고마워. 아빠 빈자리 지호가 채워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고마워 우리 아들. 양가 어르신에게 인사를 하는데 여동생이 저를 보더니 참아왔던 눈물을 기어이 터뜨리고 마네요. 저는 일어나 여동생을 꽉 안아줬어요. 우리 지아 너무 기특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 오빠가 항상 뒤에 있을게. 저 자식이 힘들게 하면 바로 말하고. 알지? 저 형님.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남씨 얘기하는데 김씨는 조용히 하지? 제 농담에 여동생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아름다운 커플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사진을 다시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사진 속 부모님이 저에게 이제 너도 너만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만 같네요. 아이고, 내 결혼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결혼 못하겠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엄마. 지아 애 낳고 잘 사는 거 보고 천천히 할게. 뭐 급하다고. 안 그래요? 20년 전 저를 구했던 작은 손은 제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뒤에서 여동생의 든든한 친정이 되어줄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남매가 맞잡은 손의 온기는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완전한 웃음을 볼 수 있는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숨을 헐떡이며 도망쳤던 그날, 그 다짐을 영원히 지켜나가면서 이제는 저만의 행복을 위해서도 힘을 내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